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성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설 연휴 동안 지역 민심을 듣고 돌아온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민생 문제 해결이란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들의 민심을 통해 정치 동향을 살펴볼 텐데 먼저 법률권이 전해드는 민심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에 반해서 귀국 후에 보름 정도의 행보가 좀 우려스럽다,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12일 날 들어오셨으니까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지켜보고 지역에서는 좀 지지세를 올리자. 네, 민생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더더욱이나 이제 관심은 대선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여권에서, 법여권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조혜진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직접 들으셨습니까? 주변에서는. 저희 지역은 영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보수층이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문재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또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되면 안 된다는 또 불가론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예.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정서에서 그럼 누가 대안이 돼서 반기문 후보를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를 네. 반기문 전 총장께서 그 유엔에 계실 때 기대가 컸었는데 들어와서 이후의 행보를 통해서는 그 기대가 현실화되거나 또는 좀 더 이렇게 강화되는 쪽보다는 좀 그 기대감이 좀 의구심이나 실망으로 좀 빠지는 그런 그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은 전체적으로는 우선 대선 후보들 얘기보다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몰랐느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말한 대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이제 그런 믿음과 동시에 좀 의구심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의외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말하자면 설 전에 자기 메시지를 명확하게 그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화두를 가지고 반기문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허성웅 이사장님께도.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대체적으로 이번 설 민심에서 화두는 뭐냐면은 그 작년 2016년도에 그 4차 선언 군주 민수,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면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이것이 아마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었냐. 그것이 그리고 거기에 반대로 더하면은 절대로 이 오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저는 조금 이제 그 의견이 그 민심이 조금씩 그 향배가 좀 다르다고 봐요. 호남 쪽에는 결국은 이제 호남 같은 데는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할 거고요. 영남 같은 데는 아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화두에 많을 거고요. 그럼 PK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정권 교체라든가 또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원도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이제 안보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안보 정책을 내는가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지금 국정 혼란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경제를 좀 빨리
수습하고 이 상황들을 빨리 좀 수습해 주기를 바라는 민심이 아마 가장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을 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충청 지역은 또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충청은 말씀인 대로 앞쪽에서 말한 충청 대망론. 예. 이 지금 충청 대망론을 불을 지폈는데 원래 충청도 분들이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예. 또 불도 늦게 붙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기문 전 사무총장이 한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 행보를 보면은 도대체 이 청사진이 지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설 전까지는 아마 빅텐트를 치기 위한 탐색전을 했고 그다음에 설 끝 이후에는 아마 방기문 전 사무총장이 빅텐트를 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나. 그러면은 새로운 구도의 대권에 대한 구도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님. 저는 보기에는 어쨌든 그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보다 사실 한 뭐 7, 8% 정도 빠졌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면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표가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충남과 충북의 정세가 다소 다른데 사실은 충북분이 아니십니까? 근데 충남에 안희정 지사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또 그런 데 대한 견제들 또 반사 이득이 안희정한테 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 결과로서의 여전히 충청 지역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방기문 후보를 따돌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대로 뭐 다 정치 전문가시지만 대선 판도를 읽는 것은 제주도와 충청도이거든요. 여전히 설 민심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황교안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대안으로서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총리 대행이 반기문 총장에게는 사실은 등에 좀 가시 비슷한 거죠. 귀국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제끼고 1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올라서기는커녕 오히려 정체 상태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황 대행이 그걸 잠식하고 있어요. 황 대행이 아직 뭐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가능성 때문에 하니까 그 표가 상당 부분 그 반기문 총장에게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반 총장으로서는 속된 말로 죽을 맛이죠. 빨리 치고 올라가기에도 급한데 벌써 뒤에서 또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일단은 문재인 불가론, 문재인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한번 붙여서 제끼고 싶은데 반기문 총장을 일단 대입을 해본 셈인데 안 뜨고 또 본인이 그런 이제 그 자생력이나 경쟁력도 못 보여주니까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데 반 총장이 만약에 하차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외연 확장력이 강한 그 유승민 같은 사람, 뭐 보수 정통 이쪽 강경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좀 거리감을 갖고 있지만은 이기는 데는 꽁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처럼 표 많이 가져올 사람은 중도 외연 확장력이 높은 유승민 아니냐. 아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세게 배팅을 하자 하는 여론 쪽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반 총장이 만약에 거취가 만약에 뭐 이게 좀 외람된 말씀 만약에 하차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은 이제 그 선택을 놓고 보수층이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선택하면 다시 돌이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결단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잠깐의 화면에도 나왔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설 민심 들어봤더니 새누리당에서도 후보를 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또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상으로도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SNS에 올릴 정도로 상당히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애둘러서 사실은 그 바른정당을 비판하면서 결사체이지 못하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진 셈이거든요. 어쨌든 박근혜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제 황교안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거듭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탄핵이 인용될지 뭐 이렇게 기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남은 인용됐을 전제로 한다라면 대선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이기도 하고 예. 또 실제적으로 선거법상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뭐 일정 정도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트럼프하고의 전화라든지 여러 네. 가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되는데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런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왔던 수장으로서의 본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것은 출마하지 않은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황교안 대안론에서 허성우 이사장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누리당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사실 뭐 정당이라는 게 대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황교안 지금 총리 권한 대행을 자꾸 대선 후보로 자꾸 빼오려고 하면은 전국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이 전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지금 권한 대행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급하다고 해서 아랫돌 빼고 윗돌 꼬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선 후보를 만약에 빼온다면은 정말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총리나 박근혜 정부의 공동 책임론까지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선 후보가 됐을 적에 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후보야 네. 뭐 누구든지 될 수 있죠. 그거야.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도 잘 판단해야 된다. 괜히 지금 아랫돌 빼서 윗돌 고우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선을 임하겠다 그러면은 범여권이 전체가 이 공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번 판에는 어쨌든 새누리당이 잘 판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 대행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열심히 현재 지금 잘할 수 있도록 더 전국이 혼란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새누리당의 나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황교안 총리를 건드리지 말고 대세놀이 뭐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은 정말로 임명진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깜짝 놀랄 후보가 있으면 국민들 앞에 내놔봐라 얘기죠. 네. 깜짝 놀랄 후보. 그래 그 깜짝 놀랄 후보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은 아니지 않겠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제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화면 자체는 이제 지지율입니다. 이것이 이제 설 전에 나왔던 지지율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지율이 설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첫 번째 관심이 바로 이제 문재인 후보 30%가 넘어섰는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 반기문 어떻게 보면 전 총장이 1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또 안철수 의원이나 황교안 총리 같은 분의 지지율의 변동도 이번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설 민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의 민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들어본 설 민심을 확인해 봅니다. 방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권에 대해서도 역시 민생이 가장 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대선 주자에 대해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서 조금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조혜진 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문재인 대세론이란 부분에 대해서 뭐 초반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 수치상 나타나는 걸로 보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 제가 속한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대세론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거품이고 상당히 불안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기동민 대변인 이야기처럼 조심해야 된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 그 대세론이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반기문 총장이 계속 1등으로 달렸고 문재인 후보와도 격차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탄핵이라는 이 외생 변수, 그 우연치 않게 생긴 우연하게 생긴 이 변수 또는 뭐 필연적인 변수일지 모르겠지만 이 변수 때문에 뒤바뀐 거거든요. 네. 문재인 후보가 막 열심히 쫓아와서 반기문 후보를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그 탄핵 민심이 정권 교체 민심으로 조금 더 이제 옮겨갔지만은 이게 그대로 대선 때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만약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은
사실은 탄핵이 가결돼서 대통령이 중도의 임기를 빼앗기고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또 이제 정치적 또 역사적 책임은 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분노했던 아니 저 탄핵을 지지하면서 분노했던 민심이 일정 부분 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박근혜 대통령 좀 전에 이제 허성우 이사님 말씀처럼 일정 지역에서는 또 그 동정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 상황 되면은 이 대세론이 요동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문재인 대표는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전 의원님께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세론을 갖고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30%가 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조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떤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의 촛불의 기간에 비하면 자기의 어떤 집중력가 낮았다. 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도 되면 반드시 이 후보는 안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2위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고 문재인 후보가 2위인데 거의 24%가 절대 이 후보 안 찍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해 특히 호남 지역부터 해가지고 물론 영남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기회에 있어서도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당 내에서도 뭐 표창원 의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실제로 최소한 문재인 후보가 지난 4년보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대세론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모자란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성호 이사장님. 저도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거기에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독주의 이제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독주의 딜레마라는 게. 이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가 대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견고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주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뭐냐면은 사실 부자 몸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부자 몸조심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칫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누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쪽으로 시선이 확 쏠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독주하는 사람한테 시선이 그냥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누구한테 시선을 뺏길 거냐는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빅텐트입니다. 범여권의 빅텐트가 이번에 2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개가 왜 2개냐? 하나는 손안 연대 빅텐트가 일단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하나는 반기문 사무총장 중심으로 한 빅텐트가 또 만들어지고 이 2개가 동시에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가다가 다시 2개가 하나로 합치는 빅텐트가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독주에 대한 그 모든 시선이 이 빅텐트, 양 빅텐트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은 독주하던 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범여권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지지율이 확장성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것이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설 이후에 네. 사실 이 범여권의 빅텐트의 모습이 어떻게 갖추느냐, 또 진영이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어떤 역할론, 또 독주론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칠 건가, 아니면은 다시 제자리 걸음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반기문 지금 전 사무총장은 뒤로 후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수가 많다. 지금 또 김 의원 아신 대로 지금 곧 어떤 지금 그 탄핵 정국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민심의 향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독주는 좀 불안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얘기 연관된 얘기인데 지금 그럼 반문 세력이 과연 힘을 얻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텐트 2개라는 거 역시도 반문 세력의 집합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반문 세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 실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반 대중 속에서 설민심 이야기 중에서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라는 고착화된 강한 여론이 있는 거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치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은 거기다가 실어서 나온 정당이고 갈라선 정당이니까 당연한 거고 네. 여전히 남아있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문 반문 세력이 엄존하고 있고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개헌 고리로만 딱 연결되면은 박차고 나와가지고
반문 진영에 이렇게 큰 텐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게 그 정서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뇌관을 어떻게 건드려 주느냐 하는 네.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그런 현실적인 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재인 후보 본인도 그 탄핵을 통해서 그 저기 민주당 야권층은 어느 정도 이제 결집이 됐는데 네. 탄핵 때문에 원래는 이제 문재인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데 탄핵 때문에 와 있는 정권 교체 라인 쪽에 와 있는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예. 중도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확실하게 집토끼 만들기 위해서 중도 외연 확장 노력을 일관되게 세게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중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강경 발언을 막 쏟아내면서 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더 보수적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발언 쏟아내면서 소위 말하는 친노 본색을 가끔씩 드러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세력은 또 더 그런 걸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네. 4년 전에 사실 문재인 후보가 초반에 중도 외연 확장 잘하다가 될 것 같으니까 되는 분위기 되니까 친노 완장 부대가 나서가지고 막 이게 소위 말 설치되는 바람에 거꾸로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4년 뒤에 또 언뜻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 대세론을 갖다가 다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반문 연대가 탄탄해질 개연성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뭐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진솔하신 건지 전략이 부재이신지 모르지만 나는 보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 순간 사실은 아까 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 사실은 스몰 텐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몰 텐트 2개가 합치면 빅텐트가 되는 건데 네. 그 스몰 텐트 둘이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보수라고 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호남이 거부를 하는, 사실은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 정당이거든요. 주축은. 그런 부분이 만약 나는 들어와서 보수도 진보도 필요 없다. 친박 반박 싸우다가 이 모양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다 모이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빨리 빅텐트가 마련될 뻔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은 보니까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반기문과는. 또 오늘 박지원 대표도 샤트문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시그널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역에서는 다시 반기문 진영에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시중에 있는 좀 떠도는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경력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정무수석 한 거 외에는 사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있다면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뭐 경력에 대해서 일천한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던지는 대국민 메시지라는 게 지금 조혜진 전 의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일관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그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대선도 49대 51의 어떤 구도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아마 48%는 견고하게 받을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한 3% 이것은 사실 그 중도 보수에서 뺏어와야 되는데 네. 그 뺏어올 수 있는 안정감되고 무게감 있는 이 행보가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번 설 민심에서 상당히 그 아마 질책을 많이 받고 또 지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설 이후에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설민심의 이야기는 역시 이제 대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 직후부터 본격화될 대권 레이스에 대해서 미리 분석해보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정 없이 숨고르기를 하며 설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경선 캠프 꾸리기에 돌입합니다. 2월 중순 캠프 구성을 완료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뒤엔 늦어도 3월 초 출마 선언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휴의 반을 전국 구상을 하며 보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르면 이번 주 여의도 쪽에 캠프 공식 사무실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정책 공보 라인을 강화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귀와 동시에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추격꽃비를 바짝 당깁니다. 맨 먼저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도 순차적으로 후보 등록과 캠프 구성에 나섭니다.
김부겸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민심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추이를 보며 출마 선언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에서 맨 먼저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의원은 이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을 핵심으로 하는 캠프 진용의 윤곽을 공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공정성장과 동반성장을 함께 실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연대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누리당에서도 확정될 새 당명을 걸고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들어가고 바른정당 역시 경선 룰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설 민심 잡기에 분주했던 대권 주자들 연휴가 끝나면서 아마 성큼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제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또 속속 공식 출마에 나서면서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대세론 얘기는 꾸준하게 나와 있었지만 문제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오셨던 바로 외연이 확장되겠느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 특히 이번에 깜짝 인사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인사로 어떻게 외연 확장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을지. 국민들은 사실 그 후보를 일단은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시기에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은 그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나오는 문재인이 곧 예상되는 또 현재 진행형인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그런 역량과 비전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가, 또 그 정당이 그런 정당인가, 또 그 주변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 있게 이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통합하고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만한 그 능력과 그런 비전과 책임성이 있는 집단인가, 이걸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4년 전 문재인과 친노 그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심판했던 것에서 크게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4년 동안 별로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대의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문재인을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탄핵이 가결돼 가지고 수용이 돼 가지고 대통령 물러나고 또 새누리당과 친박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여론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때는 오히려 국민들이 일단 역사의 한 장을 접었기 때문에, 심판했기 때문에 다음 미래를 생각하고 이 앞으로 5년을 대한민국 이끌어갈 사람이 적임자가 누군가, 문재인이 그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믿고 맡길 사람인가, 또는 그 2위, 3위, 4위 중에서 인물로 보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주목하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다음 게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김 전 의원님, 혹시 문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 때문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혹시 반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전략을 좀 숨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전략을 숨긴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정책 그 프레임으로 먼저 가 있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체가 더 세련화되어서 국민들이 빨아들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쟁론이 되고 있거든요. 선거 아니면 군인들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연 딱딱 역시 많이 준비됐구나 이런 느낌을 아직 못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천천히 가는 이유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그 인용 시기 이전에 본인이 열심히 다니면 다른 후보를 열심히 다니게 되거든요. 그것이 자기한테 결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보면.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행보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많은 후보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레이싱하는 톤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를 좀 덜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허성호 이사장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문재인 지금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설 전까지는 일단 성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럼 일단 그거는 무슨 뜻이냐? 일단 집토끼 잡는 데는 성공했다. 그럼 설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산토끼를 잡자. 그럼 산토끼를 어떻게 잡을 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외교 안보 쪽에다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외연을 높이기 위해서 인물 영입,
소위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인재 영입도 상당히 그 보수적인 인사들을 상당히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플러스 친노 패권주의를 씻기에 굉장히 골도를 할 것입니다. 친노, 친문, 패권주의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를 이제 잡기 가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산토끼를 또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또 집토끼 잡는데 매진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 이후에는 상당히 그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는 2등을 사실은 얼마만큼 차이 나게 버리느냐 경선 레이스에서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경선자 하면서도 뭐를 도입했냐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2등과 그 1등하고 2등 뭐 1등은 아마 제가 봐도 문재인 아마 그 대표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2등과 1등 차이를 얼마만큼 벌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표의 표 확장 등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등이 문재인 대표와 2등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폭을 상당한 넓히는 그런 또 전략도 같이 함께 구사하는 그런 설 이후에 아마 그 전국 변화가 전국에 대한 전략이 아마 짜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기문 총장 설 연휴 기간에는 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김무성 의원 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조혜진 전 의원의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예, 그 김종인 전 대표께서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귀국 이후의 행보를 보고 실망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그제 사이에 이제 반 총장이 조금 감을 잡아가는 것 같다는 네.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걸 보면은 반 총장께서 지금 최근에 펼치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광폭 행보, 그러니까 정치권의 큰 인물들을 만나는 이 행보가 그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네. 말하자면 이제 뭐 여당으로 갈 것인가, 야당으로 갈 것인가, 진보로 택할 것인가, 보수로 택할 것인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보수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에서 또 박지원 대표가 셔터 내린다고 그러고 또 진보 한다고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하고는 같이 할 일이 없네 이래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았었는데 네. 지금 쭉 그런 분을 만나는 걸 보면은 결국 제3지대론, 처음에 이야기됐던 제3지대론으로 돌아오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제3지대를 빅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본인이 단일 후보로 되는 거. 사실은 그게 그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쭉 갔으면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가다가 지금 다시 그걸 이제 가동을 하는 셈인데 네. 김무성 대표도 만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제3지대의 구성원들이 손학규든 뭐 정운찬이든 안철수든 뭐 그 유승민 대표는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꽃감아 태우기 위해서 덜러리 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냐. 그게 전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겠지만은 그분들은 오히려 반 총장을 불쏘시개로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한번 확 태워가지고 마지막 승부를 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 총장이 지금 이 구도의 구상대로 움직이는 게 맞다면은 결국은 이걸 통해서 떨어진 민심을 여론 지지를 팍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첫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만나는 분들을 자기 밑으로 복속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됩니다. 손학규 대표를 만났을 때 만나보니 반 총장이 나보다 한 수 믿어라. 내공이 나보다 세더라. 야 이분한테 내가 쉽게 안 되겠다. 이분 모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감을 주어서 하나하나 복속시켜가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이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만나보니까 그런 여론도 안 오르고 오히려 뭐 손학규나 뭐 이런 정치권의 머리 큰 분들이 만나보니까 조금씩 이제부터 좀 배워가는 것 같더라. 결국 다른 말로 보면 아마추어들의 이 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행보도 결말 없이 끝날 가능성도 좀 위험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뭐 돌고 돌아 제3지대로 돌아왔다라고 예. 하는 것이 결과가 됐는데 지금 예. 보면 이제 제 옆에 화면이 나오지만 박지원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어제 정도 얘기했어도 이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셔터가 뭐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 나오는 거는 뭐 함께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새누리당 입당은 안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야권의 빅텐트에서는 또
멀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박지원 대표한테 이용당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만나고 나서 완전히 문을 내려버려서 들어오지 셔터를 말라. 내리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반 총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그 원인은 사실은 이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는 이동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얼라이닝먼트 한 방향 정렬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최소한 반 총장이 처음에 해 나의 목표는 보수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 이 일을 하겠다는 자기 명확한 그것을 자기 깃발로 내서 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대 가능한 선을 정했어야 되는 건데 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왔다 갔다 손만 잡고 다닌다고 되는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반 총장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없으면서 한국의 SNS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찬밥 신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치고 올라간다면 그래 문재인 싫은 사람 반기문도 괜찮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 실기를 이미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허성호 이사장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이제 빅텐트라는 게 하나에 딱 만들어지면 좋은데 네. 지금 뭐 조혜진 의원님이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누가 불쏘시개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자기가 오야자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설 전에 지금 손학규 대표의 워딩을 같이 지켜보면은 이게 빅텐트가 2개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손학규 대표는 개혁 세력 중심으로 사실 빅텐트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 입장에는 개혁과 보수 진보를 다 아우러서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좀 다르니까 일단은 우선 2개로 재편하자. 제가 볼 때는 반 전 총장이 만드는 빅텐트 하나, 그 다음에 고문이 하나, 손 의장님이 만드는 빅텐트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네.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쯤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마 탄핵 정국 이후가 그러니까 헌재 결정 이후가 되지 않겠나. 그때 이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되면 윤곽이 드러나면은 그때는 오히려 양 텐트를 조율해 가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2개가 하나로 만들어진 이 과정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니까 대선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텐트가 2개 동시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반 전 총장이 만드는 그 빅텐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손 의장이 만들려고 하는 빅텐트도 상당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은 개혁 보수의 이미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이죠. 유승민 의원이죠. 스스로를 건강한 보수, 경제 전문가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후보, 보수 후보로 앞으로 이렇게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유승민 의원, 조혜진 전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총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대선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안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과연 그렇다면 보수의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결국 그 민주당 내부의 그 입장이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도 그렇고 현재 객관적으로 나타난 지지율은 보수층 지지율이 반기문 총장에게 다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는 김무성 대표에게 있었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던 건데 왜 굴러가지고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후보가 됐을 경우에 표의 확장력이 가장 높다. 보수층 표 기본적으로 오고 거기다가 중도 개혁 세력까지 표가 온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유승민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보수층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보수층 후보가 된다면은 지지하겠다는 그 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수층이 반기문 총장으로 일단 대입을 해보는데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그러면 황교안 대행을 끌어내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객관적으로 그 외연 확장력이 가장 높고 후보가 됐을 때 투표력이 예상 투표력이 가장 높은 유승민 개혁 보수 강경 보수는 아니지만은 개혁 보수고 혁신 보수인 이 사람 내세워 가지고 한번 세게
한번 문재인하고 한번 붙어볼 것인가. 네. 이 결정을 할 단계가 이르는데 그걸 사전에 염두에 두고 오늘 그 유승민 그 후보 이제 출마 선했으니까 예비 후보인데 그 후보 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그 보수층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반기문 총장에게 또 던지는 또 도전적 메시지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지금 뭐 제 옆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뭐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세론을 이길 만한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인물론, 그리고 만약 황 총리가 나오게 된다면 미리 한번 나와서 한번 대결을 하자, 경선해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길 보수의 한 명을 좀 내세워야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유승민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경제 전문가 또 인물 중심 이렇게 어떤 역량 중심으로 보면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전히 지금 탄핵 전국에서 물론 인용되었을 경우에 사실 새누리당보다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한 번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유승민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네. 또 과연 이게 보수적 이데올로기 속에 유승민의 시장경제론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보수 내부의 논란이 상당히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을 잘 본인이 포용력 있게 가져간다면 뭐 충분히 개인적으로서 능력 있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허 이사장님,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쪽에서 나오는 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기존 정당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네. 바로 기준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있는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예를 들어 20% 이상이 상회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지금 두 정당 다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지금 15% 내외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과연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사실 원죄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배신의 정치로 일어났고 4.13 총선에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론도 사실 일정 부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보수가 진정한 보수이기 때문에 그때 과연 유승민 의원이 과연 자기 희생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누리당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탈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자기 희생을 중요시하는 이런 보수의 어떤 기본 철학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사선 의원이고 경제 전문가고 또 안보 전문가고 다 좋습니다만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항도 있지만은 네. 갈 길이 좀 험난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주자 한 명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나온 내용 아마 이제 설 전이었죠. 이제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을 가상했을 때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틀림없이 양자 대결로 갈 것이다. 문과 안,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풍이 지금까지 한 2번 불었는데 과연 세 번째 안풍이 또 불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좀 전에 바른정당이 지지를 안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야당인데 국민들은 내용상 여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보수라고 야당 볼 수 표는 있죠. 이미 네. 다 갈라져 있거든요. 뭐 더민주당, 뭐 국민의당, 정의당 다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올 표가 없어요. 야당은 됐는데 야당에서는 올 표가 없고, 근데 여당 표 가져오려고 하니까 또 이게 야당처럼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문재인하고 같이 이제 단일화를 했고 그 당도 같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분류를 하자면 이제 야당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수층이라고 딱 이게 넓게 이렇게 포괄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 단일 후보가 된다. 그리고 문재인하고 1대1로 붙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반기문 후보가 낙마한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도 못 나온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후보 나와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보수층 전체가 야당인 안철수 쪽에다 다 붙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노선상도 그렇고 이쪽은 어쨌든 여권으로 정서적으로 바른정당도 형식상은 야당으로 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여당의 한 부분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쪽에서 바른정당에서 누군가 후보를 내면은
그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그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와 문재인과 1대1로 붙는 그런 구도는 쉽게는 안 올 거다라고 봅니다. 예. 뭐 쉽게 안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양자 대결을 자신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만 붙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네. 3자 대결, 4자 대결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의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이 봤을 때 이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가 예를 들면 탄핵 인용 이후에 상당히 자기 주가를 높인다 그러면 뭐 안철수까지 갈 이유는 없죠. 그러나 보수층에서 보더라도 연대 가능한 영역이 어디까지냐. 도저히 유승민이나 반기문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까지 가버렸다 했을 때는 안철수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쪽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의 반문 정서와 보수층에서의 어떤 도저히 뭐 일정 부분은 유승민 예를 들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어서 일정한 포션을 먹는다 하더라도 보수의 상당수 지지층들이 중도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할 개연성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3자 구조가 됐을 때도 실제로 안철수가 유의미한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란다 그렇게 보면 되죠.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혹시 잘못하면 또 안철수 전 대표를 폄하하는 또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린 전제에서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제 강철수 스타일로 불러달라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구도로 가려면은 박지원 대표의 어떤 입장을 보면은 또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왜 손학규 고문을 자꾸 손짓하겠습니까? 뭔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갖고는 이게 흥행도 안 되고 이 당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박지원 대표의 어떤 행보라든가 발언을 보면은 이 구도가 어떻게 갈 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자 구도로 가겠다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의 그냥 생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양자 구도가 안 되는 게 지금 빅텐트가 지금 치질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법여건 쉽게 말하면 국민의당도 어떻게 보면 법여건의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편됐을 경우에 거기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살아남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과정을 치열하게 뚫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 강철수라고 불러달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본인이 정말로 강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지 아무는 앞으로 강철수가 되겠다는 뜻인지 그건 잘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자 대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 민심과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설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는 1시간 앞당겨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